안녕하십니까. 최중인 원장입니다. 예, 지금부터 11장, 12장, 13장은 발전공학입니다. 11장에서는 수력발전, 12장에서 화력발전, 13장에서 원자력발전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요. 원래 출제 기준에 신재생 에너지 부분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추가된 지가 뭐 한 5년 정도 됐는데 추가되고 나서 한 번도 시험에 나온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교재 개편 전에 이전 교재에서는 제가 신재생 에너지 파트에 대해서 수록하고 강의도 했었는데 너무 시험에 나오지 않으니까 학생들이 좀 뭐라고 하셔가지고 지금 이번 교재 개편하면서는 뺐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문제가 출제가 된다고 하면은 제가 교재에 따로 수록하거나 혹은 뭐 관연도 문제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고요. 그 신재생 에너지 부분도 7장, 8장 정도 돼요. 종류가. 그 부분을 뭐 열심히 했는데 한 문제가 채 나오지 않으니까 노력 대비 너무 좀 무의미해서 이렇게 한 것 좀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럼 먼저 11장 수력발전 보도록 합니다. 수력발전. 수력발전을 한번 개념도를 한번 그려볼게요. 보통 우리가 수력발전을 하면 댐이 생각나시죠? 이렇게 댐이 있습니다. 이게 댐이에요, 댐. 아시죠? 댐이 있으면 수력발전은 어떻게 하느냐? 이 댐은 물을 막는 역할을 해주는 것이고 수력발전 자체는 우리가 이렇게 댐 한편에 이렇게 물을 취수를 합니다. 물을 취수해요. 그래서 댐과는 별개로 물을 취수해서 이러한 과정을 거쳐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봅니다. 얘가 댐이에요, 댐. 당연히 댐으로 물을 막아서 물을 저장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한편에 이 부분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취수구라고 해요. 취수구. 물을 취하는 구멍입니다. 물을 취하는 구멍. 그래서 취수구를 통해서 물을 취하고요. 얘가 뭐냐면 수로예요, 수로. 물이 지나는 길. 그 다음에 이렇게 들어오는 물에는 이물질이 많겠죠. 뭐 모래나. 그래서 침사지라고 합니다. 이물질이나 모래 등을 우리가 이 밑에 바닥으로 깔아앉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물질 없는 물을 이렇게 계속 수로로 배출하고요. 얘가 뭐냐면 수조예요, 수조. 수조. 여기에서 내려가는 물의 양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얘가 뭐냐면 수압관로라고 해요. 수압관로. 수압관로. 물이 내려가는 길이고 수압관로를 거치면 얘가 뭐가 있냐면 수차예요, 수차. 수차 들어보셨죠? 수차고요. 수차를 통해서 얘가 뭐다? 우리가 원하는 전기를 만들어내는 발전기가 됩니다. 이것이 전체적으로 우리가 수력발전의 개념이고 이번 시간에 공부해야 될, 그 다음에 다다음 시간 거쳐서 공부를 해야 될 내용입니다. 발전기에서 우리가 만들어지는 출력이 9.8 QH 이타킬로와트란 전기가 이렇게 드디어 만들어지고 이것이 수력발전소의 출력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수력발전소의 발전기가 만들어내는 이 전력은 9.8은 우리가 상수고요. 중력 가속도에는 상수고 Q는 유량입니다. 유량. 물의 양. 당연히 얘는 세제곱미터 per second입니다. 초당 몇 세제곱미터의 물이 내려가느냐. 그 다음 H는 뭐냐? 수력발전소에서 중량이 뭘까요? 낙차입니다. 낙차. 높이가 높을수록
발전되는 전력량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이번 수력 발전에서는요, 전체 개통도를 좀 기억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요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재에 있는 그림은 한번 참고만 해주시고요. 필요할 때마다 한번 와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대충 알고 계시겠지만은 수력발전, 화력발전, 원자발전에 대해서는 전공하지 않으신 분들도 어느 정도는 알고 계십니다. 수력발전 같은 경우는 이렇게 댐으로 물을 막아서 그 다음에 발전소에서 전기를 만들고 그것을 방수로를 통해서 다시 배출한다. 이런 원리고요. 그럼 교재에 있는 내용을 한번 봅니다. 수력발전은 1차 에너지인 물을 하천이나 호수 또는 저수지 등으로부터 여러 가지 방법으로 취수하여 물을 취한다는 겁니다. 물을 얻는다는 거죠. 도수가 뭐다? 물이 지나가는 도로, 물이 지나가는 길, 도수로를 통해 인공적으로 만든 저수대에 모아 이 물이 갖고 있는 위치 에너지를 수차를 이용해서 기계 에너지로 바꾸고 이것을 발전기로서 전기 에너지로 변환하는 발전 방식입니다. 참고적으로 읽어주시고요. 특징은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일단 가동과 정지가 쉽고, 우리가 원자력 발전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월성 원자력 발전소 1호기 가동을 멈췄다가 뉴스까지 나오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가동하고 멈추고 이런 것들이 어렵고 실제 그렇게 빈번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수력 발전은 쉽게 얘기하면 물만 막으면은 전기가 발생하지 않고 그 막았던 물을 어떻게 다시 흘리면은 전기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타 발전에 비해서 가동과 정지가 쉽고 물을 저장함으로써 에너지를 저장하는 기능, 에너지를 저장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직류는 저장하기 쉬운데 교류는 저장하기가 어려워요. ESS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에너지 저장하는 장치인데 거의 직류 방식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물을 가뒀다가 흘러보냈다가 함으로써 에너지를 저장하는 것과 똑같은 효과를 얻을 수가 있고요. 전력 수요 변화에 대응하여 만약에 낮에 혹은 여름에 많이 필요하다 그러면 수력 발전이 이렇게 전기를 발생시켜서 최대 부하를 돕는 겁니다. 만약에 밤에 전기를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굳이 수력 발전을 통해서 전기를 발생시킬 필요가 없는 거죠. 예. 그래서 효율적으로 전력을 공급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댐을 통해서 홍수를 조절, 그 다음에 용수 공급기 개선, 용수 공급하는 효과도 있고 수자원의 이용률이 높습니다. 단점으로는 잘 아실 겁니다. 개발 시 수몰 지역 등 환경 문제로 후보지가 제한되고 최근에 큰 댐 잘 만들지 않죠. 예전 같은 경우는 대청댐도 만들고 청주댐도 만들고 했지만은 최근에는 일단은 환경단체들 문제도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 고향에 사시는 분들, 보통 동 몇 개를 없애가지고 댐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최근에는 그런 댐 공사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환경 문제로 후보지가 제한되고요. 그 다음에 전력 소비자로부터 먼 거리에 위치하여 초기 투자비가 많이 소요된다. 이런 것들이 전력 소비지로부터 멀리 있고, 그래서 댐을 만드는 것도 그렇고 철탑을 만드는 것도 그렇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초기 투자비가 많이 소요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수력학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력학 시험에 나오는 것 중에서 우리가 실기에 이 수력발전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는데요. 이 수력학 부분은 나온 적이 있습니다. 네, 이 부분 한번 보도록 합니다. 일단 수력학에서 수두라고 있습니다. 수두 보세요. 우리가 물이 가지는 에너지가 있습니다. 물이 가지는 에너지가 어떤 에너지가 있냐면은 일단은 위치 에너지, 높이입니다. 높이에요. 그 다음에
물이 압력을 갖고 있죠. 압력 에너지. 압력을 영어로 프레저라고 하죠. 프레저, 압력 에너지. 그 다음에 물이 천천히 흐르거나 빨리 흐릅니다. 그러면 그에 따른 속도 에너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앞에서 말씀드리지만 물의 출력은 9.8 QH에 의해서 보세요. 이런 물이 가지는 위치, 높이는 얘가 높이죠. H가 높이입니다. 얘는 괜찮은데 압력이 크다고 이 높이가 높다. 혹은 속도가 빠르다고 높이가 높다. 이런 것들을 변환을 해줍니다. 즉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된 거예요. 위치 에너지를 높이로, 압력 에너지도 높이로, 속도 에너지로 높이로 이렇게 얘기한 것을 이것을 우리가 수두라고 해요. 수두. 그래서 위치 수두, 압력 수두, 속도 수두라고 합니다. 즉 우리가 위치는 그대로 높이로 변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압력 자체로는 이 출력을 계산하는데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압력을 높이로 변환시킨 것이 압력 수두. 속도 있죠, 속도. 속도를 높이로 변환시키는 것이 속도 수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먼저 수두는 물이 가지는 에너지를 물기둥의 높이로, 압력과 속도를 모두 이 H로 나타내는 것을 수두라 하고요. 위치 수두는 그대로 H입니다. 위치 자체가 높이죠, 높이. 그 다음에 압력 수두를 하는데 얘는 압력 수두와 속도 수두는 압력과 속도를 높이로 변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계산을 통해서 해야 됩니다. 근데 보세요. 압력 수도 계산하는데 우리가 오메가라고 있습니다. 오메가가 뭐냐면 물이 무게가 뭐예요? 얼마예요? 1000kg당 세제곱미터. 1세제곱미터에 물 1000kg이죠. 맞죠? 그래서 물의 오메가를 하고요. 물은 1세제곱미터당 1000kg의 무게를 가진다.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얘를 뭐라고 하냐면 면적당 압력이라고 그래요. 면적당 압력. 우리가 압력이 프레저라고 하기 때문에 P로 씁니다. 그러면 S분의 P0. S분의 P0. 면적당 압력, 즉 전체 압력을 면적으로 나눈 겁니다. 그럼 얘 단위가 어떻게 돼요? 단위가 킬로그램이죠. 무게의 단위는 킬로그램이고 면적의 단위는 제곱미터입니다. 킬로그램 퍼 제곱미터. 그럼 얘가 보세요. 오메가 H. 오메가 단위가 뭐였어? 오메가 단위가 뭐다? 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에 H는 높이죠. H 높이 미터를 곱하니까 약분이 되어서 킬로그램 퍼 제곱미터로서 똑같아진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요 높이 있죠. 지금 높이를 곱했죠. 이 높이를 HP라고 하면 HP는 얼마가 된다? 오메가 분의 단위 면적당 압력. 그리고 높이니까 단위가 뭐야? 단위가 미터가 됩니다. 그리고 오메가는 뭐다? 1000이었죠. 1000. 그래서 이것을 1000분의 P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1000분의 P. 요것이 우리가 실기에서 나온 적이 있어. 그래서 압력 수두는 1000분의 P 혹은 오메가분의 P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압력 수두예요. 압력 수두. 이 압력을 높이로 나타내는 거. 그 다음에 속도 수두가 있습니다. 속도 수두. 속도를 높이로 나타내는 거. 근데 우리가 에너지 보존의 법칙에 의해서 에너지 보존의 법칙에 의해서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는 똑같다. 들어보셨죠? 그래서 위치 에너지를 우리가 mgh라고 합니다. mgh. 그 다음 운동 에너지 얼마?
2분의 1의 mv의 제곱이에요. mv의 제곱. 그러면 우리가 뭐예요? 속도, 수도는 어차피 높이요. 요걸 얘기하는 겁니다. h는 넘어가니까 얼마요? 2지분의 얘 약분되죠. 얼마? 2지분의 v의 제곱미터요. 이것이 뭐다? 속도수도입니다. 속도수도. 그래서 얘를 뭐 hv라고 할 수도 있고요. hv, 속도수도는 2지분의 v의 제곱. 그 다음에 이 공식에 의해서 v의 제곱은 2gH니까 v는 루트의 2gH. 즉, 물이 흐르는 속도는 루트의 2 곱하기 g는 얼마다? 중력 가속도 9.8이고요. 거기에다가 높이 h를 알면은 이 속도 v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 공식을 우리가 토리첼리의 공식이라고 그래요. 토리첼리의 정리라고 해서 물의 이론 분출 속도 v는 루트의 2gH가 됩니다. 그래서 보세요. 수력학 부분이에요. 전체 수도는 보세요. 보세요. H와 P와 속도에 의해서 전체 수도가 결정이 됩니다. 이때 H1 압력은 얼마예요? 압력은 오메가분의 P. V는 얼마다? V는 2지분의 V의 제곱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떤 지점에서든지 같다가 됩니다. 그래서 보세요. H1, P1, V1은 H1, 오메가분의 P1, 2지분의 V1의 제곱이고요. H2, P2, V2. 다른 지점에서의 H2, P2, V2는 H2 플러스 오메가분의 P2 플러스 2지분의 V2의 제곱에서 이것과 이것이 같다는 겁니다. 같다. 이렇게 해서 베르누이 정리가 뭐냐? 에너지 불변의 법칙, 즉 수두가 같다는 것이 교재에 수록된 내용입니다. 이것이 같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요거 일단 위치수도, 압력수도, 속도수가 있고 이것들이 어느 지점에서나 같다 해서 베르누이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외워주시고요. 그 다음에 얘는 수두가 같다. 베르누이 정리는 수두가 같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유량이 같다. 보세요. 우리가 이런 하천이 있어요. 하천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면적이 좁은 대신에 좁으니까 속도가 빠를 겁니다. 맞죠? 속도가 빠를 거예요. 이 부분은 면적이 넓은 대신에 속도가 이렇게 느릴 겁니다. 그러면 유량이 뭐냐면 유량은 초당 흐르는 물의 양을 말합니다. 초당 흐르는 물의 양은 면적 곱하기 속도가 되고, 말씀드렸지만 면적이 좁으면 속도가 넓고, 면적이 좁으면 속도가 빠르고, 면적이 넓으면 속도가 늦다는 거죠. 그래서 A와 V를 곱한 이 부분은 우리가 면적 A1 속도 V1, 이 부분은 면적 A2 속도 V2라고 했을 때 A1 V1은 A2 V2와 같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유량 연속의 정리라고 합니다. 다시 어려운 거 아니고요. 우리가 수두가 같다는 것은 베르누이 정리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유량이 어느 지점에서나 같다는 것은 유량 연속의 정리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부분에서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이 부분이 조금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 수력학입니다. 왜 수력학이 중요하냐면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력 발전에서 전력량 P는 9.8 QH예요. QH. 요것 때문에 우리가 수도, 위치 수도, 속도 수도, 압력 수도. 예. 그 다음에 요것 때문에 유량 연속의 원리. 해서 수력 발전의 출력을 결정하는 것이 이 유량과 수도 높이기 때문에, 유량과 높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고요. 이 부분은 시험에 간간히 출제가 됩니다. 네. 교재에 있는 내용을 한번 정리하시면은 크게 어려움이 없을 거고요. 그러면 우리 수력발전 같은 경우는 하천에 흐르는 물을 저장을 하죠. 하천에 흐르는 물을. 그래서 하천 유량 및 유량의 측정 부분 보도록 합니다. 하천 유량 및 유량의 측정해서 하천 유량, 우리가 흔히 강에, 도랑에 흐르는 그런 물을 의미해요. 그렇게 했을 때 연평균 유량 봅니다. 연평균 유량인데 앞에서 했지만 유량은 Q라고 하고 단위가 세제곱미터 퍼 세컨입니다. 세제곱미터 퍼 세컨. 그러면 연평균 유량을 우리가 Q라고 했을 때 연평균 유량이면 세제곱미터 퍼 세컨예요. 따라서 얘는 분모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시간이 들어가는데 초가 들어갑니다. 시간 초. 그 분자에는 뭐가 들어가느냐? 세제곱미터면 물의 양인데 이렇게 보세요. 전체 강수량, 전체 흐른 물의 강수량 곱하기 그 지역의 면적. 얘가 강수량을 단위를 미터로 하고 면적을 제곱미터로 하면은 세제곱미터가 되고 초가 되니까 세제곱미터 퍼 세컨가 되죠. 그러면 여기에 뭐가 들어가냐면 우리가 흘러내리는 비가 전부 유출되는 거 아니죠. 그 중에서 어떤 것들은 땅으로 스며들고 어떤 건 증발되고 해서 우리가 유출되는 게 얼마냐 했을 때 유출계수까지 이렇게 곱해주면은 그것이 연평균 유량입니다. 연평균 유량. 그러면 이것이 보세요. 연이니까 1년의 시간이 얼마예요? 1년의 시간은 일단 365일이고 24시간이죠. 하루는 24시간이니까 1년은 365일 곱하기 24시간인데 1시간은 60분, 1분 60초니까 분모는 이렇게 됩니다. 분모는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분자는 강수량의 단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가 비는 밀리미터로 하고요. 누는 보통 센티미터로 하죠. 누는 몇 센치 내렸다 하는데 비는 밀리미터로 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1000밀리미터라고 하면은 1000밀리미터는 1미터죠. 맞죠? 그래서 강수량을 우리가 A라고 했을 때 얘 단위가 밀리미터이기 때문에 미터로 바꾸기 위해서 1000으로 나눠줍니다. 1000. 그 다음에 여기에 면적을 우리가 B, 그 다음에 유출개수를 K라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이 B가 있죠. 보통 우리가 이 지역의 면적이라고 했을 때 몇 제곱킬로미터냐라고 주어지는데 여기에서 단위가 세제곱미터이기 때문에 면적을 제곱미터로 바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보세요. 우리가 1제곱킬로미터는 몇 제곱미터예요? 1제곱킬로미터는 1km 곱하기 1km가 1제곱킬로미터죠. 그러면 얼마? 1km는 1000m면 1000m 곱하기 1, 1000m. 그러면 1제곱킬로미터는 얼마? 10의 6승 제곱미터가 됩니다. 이런 관계를 좀 이해해 주셔야 돼요. 네. 그래서 면적이 만약에 단위가 제곱킬로미터라고 주어졌을 때 우리가 이 유량의 단위가 제곱미터 혹은 세제곱미터이기 때문에
이렇게 단위 변환을 해주셔야 되는데 제곱킬로미터를 제곱미터로 바꿔줘야 된다. 이런 것만 유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량의 측정도 중요하죠. 예, 유량, 비가 얼마나 왔는지, 그리고 흐르는 물의 양이 얼마인지, 그 다음에 지금 이 저수지에 물이 얼마나 차 있는지, 수위가 얼마인지, 그런 것들이 뭐 측정이 되고, 그 다음에 예측을 해야만 우리가 발전하는데 원활하게 뭐 모자람 없이 발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유량을 측정해서 그림이 몇 개 있습니다. 첫 번째 유량도예요. 유량도는 뭐냐면 그냥 단순히 유량이에요. 보세요. 이렇게 1월 1일에서 12월 31일까지 1월 1일에 이만큼, 1월 2일에 이만큼, 1월 3일에 이만큼, 1월 4일에 이만큼, 1월 5일에 이만큼, 1월 6일에 이만큼, 1월 7일에 이만큼, 1월 8일에 이만큼, 9일에 이만큼, 이런 식으로 해서 단순히 날짜별로 유량을 기록한 겁니다. 예, 그냥 단순히 기록만 한 거예요. 그래서 유량도는 세로축은 유량의 크기, 가로축은 날짜 순서, 1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해서 날짜 순서로 해서 하천에 나타난 매일매일의 유량을 날짜 순서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이 유량도입니다. 유량도. 예. 그 다음에 유량도보다 이 유량도를 갖고 조금 응용한 거예요. 유황곡선이 있습니다. 네. 보세요. 그제부터 봅니다. 유량도를 기준으로 해서 횡축에는 일수 365일을요. 가로축에 1일부터 365일이고요. 그 다음에 종축에 유량을 합니다. 유량을 해서 유량이 큰 것부터 순차적으로 배열해서 이들의 점을 연결한 곡선. 예를 들어서 유량도는 그냥 막연히 그냥 1월 1일, 1월 2일 그냥 기록만 한 건데 이 유황곡선은 뭐냐면 제일 유량이 많을 때가 7월 30일, 그 다음에 8월 5, 그 다음에 뭐 6월 20 이런 식으로 해서 높은 순서대로 있죠. 이렇게 그 당연히 여기가 가장 높을 것이고 갈수록 이렇게 줄어들 겁니다. 이게 줄어들 거예요. 이런 식으로 기록한 것이 유황곡선입니다. 유황곡선인데 이렇게 했을 때 보세요. 유황곡선을 통해서 어떤 것을 알 수 있냐면 얘가 보세요. 제일 작은 날이에요. 제일 작은 날 365일 중에서 꼴찌인 날이 있습니다. 365일 중에서 355일. 그 다음에 여기서 80을 빼요. 275, 90을 뺍니다. 185, 또 90을 빼요. 95.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355일은 무조건 이거보다는 차있다. 그 유량을 우리가 갈수량이라고 그래요. 갈수량. 그 다음에 275일은 이만큼 차있다. 갈저수량. 185일에 이만큼 차있다? 평수량. 이것이 평균이에요. 평균. 365일에 평균은 뭐 182.5일 이렇게 되지만 185일입니다. 그 다음에 95일은 차있다는 것을 풍수량이라고 그래요. 풍수량. 갈저평풍. 그 다음에 1년에 두세 번, 1년에 한두 번. 1년에 한두 번. 예를 들어서 1년에 태풍이 왔다고 했을 때 그때 유량이 있죠. 1년에 한두 번 발생하는 것을 고수량이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3에서 5년에 한 번. 이거는 정말 발생하기 어려운 거죠. 이것을 홍수가 났다고 해서 홍수량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요거 시험에 굉장히 잘 나와요. 갈저평풍 고홍. 고홍인데 일단 갈수량은 355. 요거 이렇게 해서 빼기 10을 합니다. 365에서 갈수량은 빼기 10이에요. 그 다음에 저수량은 여기서 80을 빼요. 풍수량은 여기서 90을 빼요. 평수량 90 빼고 풍수량도 여기서 90을 뺍니다. 그래서
365에서 355, 275, 185, 95. 그 다음에 고는 1년에 한두 번, 홍수량은 3에서 5년에 한 번. 그래서 여기 외워주시고, 그 다음에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이걸 가지고 만약에 내가 발전소를 운영하는데 항상 이만큼의 유량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이만큼의 유량이 필요하다고 하면 우리가 요만큼 있죠. 이만큼이 우리가 저수지에서 보내줘야 될 유량입니다. 그래서 요만큼이 우리가 저수할 저수지 용량. 그래서 저수지 용량도 우리가 이걸 통해서 대략적으로 알 수가 있고요. 하여튼 여기서 갈저평풍 고홍은 꼭 좀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적산유랑 곡선이에요. 적산이 뭐야? 적산한다. 더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매일매일 다 더한 거예요. 1일에서 2, 3, 4, 5, 6, 7, 8 이렇게 갖다 이렇게 더한 겁니다. 이렇게. 당연히 줄어들 리가 없겠죠. 이것을 우리가 적산유랑 곡선, 유랑을 다 더했다 그런 의미예요. 적산유랑 곡선 봅니다. 유량도를 토대로 해서 풍수기가 시작되는 지점을 기준으로, 풍수기가 시작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가로축에는 날짜 순서를, 세로축에는 유량의 누계를 잡아서 만든 곡선이고, 이 유량 곡선이 유량에 적산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저수지가 물을 모으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이 적산 유량 곡선을 갖고 저수지의 용량을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물이 계속 모이고 하는데 저수지가 이 유량을 담아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적산 유량 곡선을 통해서 저수지의 용량을 결정하고요. 댐을 설계할 때 사용합니다. 적산 유량 곡선. 그 다음 수위 유량 곡선은 유량이 아니고 얘는 뭐냐, 수위 위주로 횡축의 유량을고요, 동축의 수위를 취해서 수위와 유량과의 관계를 표시한 곡선이 수위 유량 곡선입니다. 네. 그래서 일단 적산 유량 곡선에서 이것이 뭐 댐의 설계, 저수지 용량이 결정할 때 사용되는 곳이고, 유황 곡선에서는 갈저평풍 고홍이 있죠. 꼭 좀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수력발전의 이론입니다. 수력발전 이론.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수력발전 해보는데, 수력발전을 지금 뭐 당장 계산하는 것이 아니고, 수력발전 하기 위해서 일단은 앞에도 했지만은 중요한 것은 유량을 얻어야 됩니다. 물을 얻어야 돼요. 물을 얻어야 되고, 그 다음에 높이 낙차가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물이 많더라도 높이가 낮으면은 발전량이 얼마 되지 않죠. 9.8 QH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먼저 수력 발전의 종류에서 취수 방법에 따른 분류가 뭐냐면, 취수 방법이면 물을 취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낙차를 얻는 방법. 어떻게 높이를 얻느냐? 첫 번째, 수로. 그냥 물이 지나가는 길 있죠. 수로식. 그래서 하천 상류의 물을 취수댐으로부터 수로를 통해서 수차에 유입시켜 낙차를 얻는 방식. 댐식. 하천의 중하류 지역에서 하천을 가로질러 댐을 막아서 낙차를 얻는 방식. 그 다음 댐 수로식. 우리나라 대부분 이거예요. 댐 수로식. 댐으로 막고 수로로 물을 운반하고, 이것이 대부분입니다. 댐식과 수로식의 기능을 호흡한 것으로 댐으로부터 수로를 통해 낙차가 큰 지점까지 물을 유도하여 발전하는 방식. 제가 처음에 수력 발전 그렸을 때 그 그림이 이런 방식입니다. 이런 식으로 낙차를 얻을 수가 있고, 유역 변경식은 말 그대로 유역을 변경하는 겁니다. 뭐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리는데, 예를 들어 이렇게 산이 있고요. 이렇게 산이 있습니다. 이렇게 산이 있는데, 이런 골짜기에서 물이 내려와요. 그리고 이 골짜기에서도 물이 내려가는데, 지금 이 골짜기에서
그 내려가는 이 높이하고 이 꼴짝에 내려가는 그 높이가 다르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우리 내려가고 있는데 얘도 이렇게 내려가고 있어요. 내려가고 있는데 얘를 이렇게 이 유역으로 내려보내는 겁니다. 이 부분을 막아서. 그래서 이렇게 해서 물을 내려보내는 거죠. 이런 식으로 A 유역에서 B 유역에서 A 유역으로 유역을 변경하면 이만큼 낙타가 발생하죠. 그것을 이용하는 것이 유역 변경식입니다. 네. 그 다음에 운용 방식에 의한 분류, 유량을 어떻게 얻느냐? 낙차는 이런 식으로 얻었습니다. 대부분마다 댐과 수로를 이용한 댐 수로식을 이용해서 낙차를 얻어서 흘러보냅니다. 그러면 유량, 물 자체는 어떻게 얻느냐? 자료식, 그냥 흘러가는 물이요. 하천의 자연 유량을 아무런 조절도 하지 않고 그대로 발전을 이용하는 방식입니다. 그냥 이용하는 거, 그냥 말이 좋아서 자료식이지, 그냥 그대로 이용하는 것이고, 저수지식, 댐식 발전소 또는 댐수로식 발전소가 저수지식이고요. 그 다음에 조정지식, 우리나라에 조정지식이 굉장히 많이 사용됩니다. 말 그대로 물의 유량을 조정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큰 취수댐을 설치하거나, 우리나라 댐 같은 거 보시면은 특별한 양수 발전 같은 거 제외하고는요, 큰 댐에서 전기를 많이 얻죠. 수력 발전 같은 경우는. 그래서 큰 취수댐을 설치하거나 수로 도중에 조정지를 설치해서, 조정이랑 당연히 유량 조절이겠죠. 설치해서 자연 유량이 적거나 발전소의 사용 수량이 부족한 시기 또는 부하가 많을 때 저수된 물을 이용해서 발전하는 방식입니다. 그 다음 조정지의 저수 용량은 이거 예전도 아니고요. 조금 예전 아니고 1990년대 이때 있죠. 그때 단골로 자주 나왔던 건데 21세기 들어서는 잘 나오지 않는 건데 예전에 워낙 중요했던 공식이라서 수록합니다. V는 Q1-Q2 T 곱하기 3600인데 저정지 필요 저수 용량 얼마만큼의 물을 저수해야 되느냐 했을 때 그 용량이 Q1이 첨두부할 때 사용 용량이고요. 그 다음 Q2가 일평균 사용 유량입니다. 그래서 첨두부할 때 사용 유량 마이너스 일평균 사용 유량만큼 저수하는데 T는 우리가 사용 시간이고요. 3600을 곱한 이유는 시간을 초로 바꾸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맞죠? 그래서 1시간이지만은 유량이 세제곱미터/s니까요. 3600을 곱해야 시간당으로 변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조정지 필요 저수 용량은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양수식이 중요한데, 양수식은 우리나라 보시면은 무주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청평 이런 곳에도 있고, 강원도에도 있죠. 그래서 양수 발전은 우리가 좀 전망 좋고 공기 좋고 이런 곳에 있고, 보통 그 대학교 전기과에서 다니거나 혹은 고등학교에서 전기과 한다고 하면 견학으로 양수 발전 굉장히 많이 갑니다. 간단하게 그리면 이렇게 돼요. 우리가 이렇게 산에 이렇게 있어. 산에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보세요. 이렇게 해서 지금 얘가 이게 발전동기입니다. 얘가 밑에 있는 물을 퍼올릴 때는 이렇게 퍼올릴 때는 전동기가 되고, 그 다음에 위에 있는 물을 다시 내려서 전기를 생산할 때는 발전기가 됩니다. 발전기. 그래서 우리가 밤에는 전력이 남죠. 당연히 사용 시간에 따라서 전기 소비량이 틀립니다. 낮에는 공장도 많이 돌리고 사무실도 많이 돌리고 하기 때문에 전력 소비가 많습니다. 근데
밤에는 전력 소비가 적기 때문에 전기가 남는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돼요. 원자력 발전소에서 100kWh, 예를 들어서 이것이 원자력 발전소에서 100kWh를 발전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세요. 밤에는 전력 소비가 50만 한대, 50kW만. 그럼 50이 남죠. 그 남는 50을 가지고 양수 발전에서 물을 이렇게 저장을 합니다. 저장해요. 그러면 낮에는 120kW가 필요가 해요. 낮에는 120kW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원자력 발전소는 100밖에 전력 발생 못 하는데 120 필요하면 어떻게 20 때문에 원자력 발전소 한 기를 더 지어야 되느냐? 아니죠. 우리가 양수 발전으로 이렇게 저장해 놓은 물이 있죠. 그러면 모자라는 20을 이때 양수 발전이 채울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120만큼의 부하를 공급해야 되기 때문에 발전소 한 개를 더 짓지 않아도 되는 이런 이점이 있는 거죠. 하지만 이렇게 전동기를 통해서 물을 올렸다가 다시 내리면서 발생하는 전력 손실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50만큼 남는다고 해서 50만큼 남는 거를 물을 퍼올렸다고 해서 부족할 때 50만큼을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건 아니죠. 50을 만약 했다고 하면 20 혹은 30 정도밖에 전력을 생산하지 못하지만은 결론적으로 그래도 발전소를 더 짓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이 양수 발전이 유용하게 이렇게 사용이 되는 겁니다. 교재에 정리된 내용을 보면은요. 전력 수요가 적은 심야나 휴일에 남는 전력으로 펌프를 회전시켜서 하부 저수지물을 상부 저수지로 양수하여 저장하였다가 첨도 부하시 낮 같은 경우 이럴 때 이것을 이용해서 발전을 하는 겁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이러한 대용량의 발전소를 더 짓지 않아도 되는 것. 우리가 전력 운영비를 절감시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다음 시간에 한번 다시 언급을 드리도록 할게요. 공부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잘 정리해 주시고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기 소방 자격증 전문 교육으로 합격을 번개 배송. 다산 에듀